35번 이번 공인중개사법상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벌칙 규정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으로만 짝재진 것은 제재분류입니다. 결국 기업은 거짓과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는 몇 년이? 3년이지. 그렇지.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도 되지만 니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는 1년짜리죠. 그렇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500만 원이 아니죠. 디귿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자는 검증인으로서 몇 년짜리다? 3년짜리라. 그러니까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도 되고 리얼 등록 취소 후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죠. 미엄 이중으로 개설 등록하거나 이중 소속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도 되고. 그래서 옳게 연결된 것은 디귿하고 뭐하고 리얼하고 뭐하고 미엄하고 세 개네. 36번 벌칙의 최고 한도가 다른 하나를 찾아라 해놨습니다. 최고 한도 뭐 신경 안 써도 하여튼 4개는 똑같고 1개가 뭐 다르다라는 거죠. 다른 걸 찾아라라는 거지. 이중 소속은 1년짜리, 2번 자격증 대여받아 사용한 자도 1년짜리, 3번 임시중개시설물 1년짜리, 4번 의뢰인과 직접 거래 무슨 3년짜리. 답 4번이죠. 5번은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영위한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케 하는 사람은 1년짜리 검증이잖아요. 그렇죠. 37번 옳은 것은 1.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는 무등록 중개업자는 형사처벌 3년짜리잖아요.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하면 틀려버린 거다. 3년짜리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거예요. 2번 무등록으로 거래를 중개하면서 그에 대한 보수를 약속 요구하는데 뭐 거친 행위는 할 수 있어요. 처벌을 한다 뭐한다? 뭐한다. 무등록 중개 행위를 했을 뿐이지 무등록 중개업을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3번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 법에 대한 한 건의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 외에 행정형벌을 받을 수도 있다 없다?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행정처분과 형벌이 병과될 수 있나 없나 그거 물어보는 거잖아. 병과될 수 있는 경우 많잖아. 뭐 없다 거의 틀려버렸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럼 자격정지와 업무정지 기준은 뭐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한번 외워두자 그랬습니다. 각각 기출된 내용이라서 그렇습니다. 5번 이중으로 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와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개업공인중개사 둘 다 몇 년짜리고 1년짜리잖아. 벌칙 내용은 다르다 가마 틀려버린 거죠. 동일하지. 1년 이하 징역 또 1천만 원의 벌금형으로. 38번 법정형이 같은 것끼리 모두 묶은 것은 해놨습니다. 우리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형 하는 이런 걸 갖다 우리는 법정형이라 그런다. 그 기준이 같은 것끼리 기억은 1년짜리죠. 이중등록이니까. 니은은 검증으로서 3년짜리. 디귿은 임시중개시설물 1년짜리잖아. 리얼 이중소속도 1년짜리잖아. 미엄은 무등록 중개업으로서 3년짜리잖아요. 같은 것끼리 모두 묶은 것은 기억은 1년, 디귿도 1년, 리얼도 1년. 기억, 디귿, 리얼 2번에 있네. 알겠어요? 근데 3년짜리인 니은과 미음을 묶은 거는 없네. 알겠어요?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39번 벌칙에 관한 설명에 틀린 것은 1. 양벌 규정은 소속 공인중개사가 과태료 부과 대상인 행위를 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그래서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잖아.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가 무슨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거다. 형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거다. 2번 과태료는 위반 행위의 동기와 결과 횟수 등을 고려하여 개별 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몇 분의 1 범위 안에서? 2분의 1 범위 안에서. 3번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개업공인중개사는 1년짜리지만 반의사 불벌죄잖아. 그래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범하지 아니하는 죄다. 이 법상 과태료 부과권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유에 따라서 부과권자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장관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시도의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등록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5번 과태료와 행정처분은 병과될 수 있다 없다? 과태료와 행정처분은 병과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떤 경우? 예? 세 비는 거 없어요.
제가 이렇게 그려가지고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죠. 행정처분이라는 게 있고 우리 법에는 그 다음에 뭐 벌칙으로서 형벌이라는 게 있고 뭐가 있고 과태료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요거하고 요거는 병과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수두룩하게 많다 안 많다 많다라는 게야. 요거하고 요걸 지금 묻잖아. 맞죠? 과태료하고 행정처분이잖아. 병과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라는 거지. 수두룩하다 한 개뿐이다. 한 개뿐이다 했잖아. 그 한 개는 좀 외워두자 그랬잖아요. 어떤 경우다? 요게 행정처분에 보면 지정취소라는 게 있잖아. 맞죠? 여기에 보면 거래정보사업자가 지정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 운영규정을 제정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다 받아야 되고 또 승인받은 운영규정의 내용에 위반해서 거래정보를 운영해서는 아니 되잖아. 그런데 이 규정을 위반해서 거래정보사업자가 운영규정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승인받은 운영규정의 내용에 위반해서 거래정보망을 운영한 사실이 드러나면은 지정 취소 사유도 되고 뭐 500만 원 과태료 부과사유 여기 명시적으로 딱 한 개뿐이라요. 병과되는 경우가. 알겠습니까? 그럼 이거 두 개는 병과할 수 있다 없다? 병과되는 경우 없어요. 알겠습니까? 이런 거는 법을 만들 수가 없다 그랬잖아. 같은 벌칙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이중처벌에 해당하는 거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같이 병과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지문을 쉽게 빨리 판단하려고 하면 이 단어를 갖다가 확실히 익혀놔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근데 전부 다 여러분들은 이 단어를 뭐다? 전부 다 제재, 뭐 처벌, 뭐 이런 식으로 두리뭉실하게 같이 묶어갈 생각을 해버리니까 구별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까? 어제 우리 딸내미가 고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됐는데 알겠어요. 차 안에서 이런 걸 질문하더라 이 말이지. 알겠어요. 자기가 본 자료에 따르면은 책에 따르면 이래 있다는 거야. 알겠어요. 범법소년 한다는 거야. 범법소년. 그래가 자기가 본 자료가 종류가 3종류가 있다라는 거야. 자료를 보니까. 알겠어요. 그래가 1, 2, 3이 있는데 첫째가 범죄소년 한다라는 거지. 알겠어요. 둘째가 뭐다? 촉법소년 한다는 거지. 알겠어요. 셋째가 뭐? 또 범법소년이래. 그 처음에 질문한 이거는 뭐고 이라는 거야.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있죠? 그런데 걔가 하는 소리가 상위 개념, 하위 개념이라는 용어는 쓰더라고. 알겠어요? 그 상위 개념에 하위 개념으로서 하나가 용어가 똑같다라는 거야, 표현이. 그럼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냐라는 거지. 알겠어요? 마치 우리가 뭐 공부했는가하고 똑같은 시스템입니까, 지금? 알겠어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공인중개사의 용어 정의 공부하면서 종류도 공부했잖아. 자격 취득한 사람을 공인중개사를 한다 하는데 자격 취득한 사람은 몇 종류가 있노? 3종류가 있잖아. 장롱 공인중개사, 그렇지? 맞지?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 맞지? 그 다음에 뭐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있잖아. 이 3사람 다 자격증 취득한 사람 맞잖아. 근데 신분이 다 같나 다르나? 다르잖아. 근데 우리가 장롱 공인중개사라고 실무상 말은 하지만은 장롱이라는 용어 쓰나 안 쓰나? 안 쓴다. 그냥 공인중개사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이 공인중개사는 뭐고 이 공인중개사는 뭐냐라는 거지. 이치가 똑같잖아. 알겠어요? 하위 개념으로. 알겠어요? 이거는 간단하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이 단어를 활용해버리면 쉬운 거야. 이 단어를 사용해버리면은 뭐 어쩌나? 그러면 이것도 공인중개사, 이것도 공인중개사인데 어느 쪽이 광이고 왼쪽이 광이지 뭐. 요 거는 뭐고? 협의 공인중개사지 뭐. 알겠습니까? 그러면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광이 협의 딱 설정하고 난 다음에 통상적으로 우리가 관행적으로 공인중개사 이렇게 하면 광의로 써요, 협의로 써요? 광의로 쓰잖아. 통상적으로 공인중개사 하면 이 3사람 다 공인중개사라고 부르나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 통상적인 이 용어의 관행이, 용어의 사용 관행이 광의 의미로 쓰고 있다는 게 이 공인중개사라는 용어는. 알겠습니까? 그러면 봐봐요. 민법에 부동산 하는 개념은 알겠어요? 부동산 하는 개념은 봐봐라. 협의의 요또 부동산 하는 게 있고 뭐다? 준부동산 하는 게 있나 없나? 부동산 하는 게 있고 준부동산 하는 게 있나 없나? 알잖아? 그럼 이것도 상이고 이걸 하게 되면 이 단어는 뭐고 이 단어는 뭐냐 이 말이지. 이거는 뭐고? 광이고 요거는 뭐고? 협의로 쓴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용어를 통상적으로 관행적으로 사용할 때는 넓은 의미로 쓴다, 좁은 의미로 쓴다. 자동차를 부동산이라 하나. 여러분들이 통상적으로 자동차를 부동산이라 하나. 안 가잖아. 그러면 부동산이라는 이 용어는 관행적으로 사용할 때 좁은 의미로 주로 쓴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글을 쓸 때 이렇게 쓴 게야. 부동산이라면 알지? 토지 및 그 전착물을 말한다. 이렇게 민법에서는 정의 내려놨지만은 알겠지? 자동차라든가 항공기라든가 선박 이런 거는 일정한 공시 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동산임에도 불구하고 준부동산이라고 지칭을 한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부동산을 주로 우리는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부르고 이 준부동산을 합쳐서 무슨 부동산이라고 분류를 하는데 광의의 부동산이라고 분류를 하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부동산이라 함은 협의의 부동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글을 쓰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용어마다 어떨 때는 광의의 의미로 쓰는 용어가 있고 어떨 때는 뭐다? 어떤 용어는 좁은 의미로 쓰는 용어도 있다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봐봐요. 이거 범법소녀 봐봐요. 범법소녀. 통상적인 의미로 범법소녀 가면 뭐다? 광의의 의미로 쓰는 거야. 알겠어요? 법을 뭐다? 침범했다는 거 아닙니까? 법을 위반한 거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구별되느냐? 다 법을 위반한 거야. 위반한 건데 뭐다? 이게 어떻게 구별되느냐? 다 소녀이래. 알겠어요? 나이 때문에 구별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요거는 14세 이상부터 19세 미만까지야. 알겠어요? 요거는 10세 이상부터 뭐다? 14세 미만까지야. 알겠어요? 요거는 10세 미만이야.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그 나이 때문에 구별한단 말이야. 이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도 법을 위반했다 안 했다? 위반했어요. 범법이잖아. 위반했어요. 무슨 법으로 처벌한다? 형법으로 처벌해요. 어른들이 범죄를 저지른 거하고 똑같이 처벌받는다라는 소리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10세부터 14세 미만의 자는 뭐다? 똑같이 범죄를 저질러도 알겠어요? 소년법에 따라서 처벌이 된다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요 사람 있잖아요. 요 10세 미만의 사람. 요 사람도 법을 위반한 건 맞아. 알겠어요? 만은 너무 어려가지고. 알겠어요? 아무 처벌도 안 받습니다.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살인을 저질러도 처벌 안 받아요. 요 10세 미만의 사람은. 그래서 구별하는 기다 이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10세 미만에 되는 정도의 나이밖에 안 되는 사람은 자기가 살인을 했는 건지 절도를 저지른 건지 횡령을 한 건지 뭐다 구별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이 있다 없다 전혀 없는 거예요. 책임을 못 물어요. 알겠어요? 그런데 14세 미만의 자도 책임을 물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14세 미만의 자는 자기가 한 행동의 어떤 사회적인 의미라 이런 거는 몰라도 옳은 행동이냐 잘못된 행동이냐 그거는 가르치러 안다 모른다. 안다. 그래서 잘못된 행동을 했는 건 알기 때문에 뭐다? 교화를 시켰나 시킨다?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일반 어른들이 위반한 거하고 똑같이 교도소 집어넣어 처벌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뭐 소년법에 따라 처벌. 그런 걸 촉법소년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이런 걸 지금 또 하더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봐봐. 여러분들하고 구분이 똑같이 생기는 거예요. 요도 이 단어, 요도 이 단어이 나온다 이 말이야. 요도 요 단어, 요도 요 단어. 요도 이거 별거 아니라 그냥 협의 광의의 의미를 구분만 하면 쉽게 되는 거래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 됐고 40번 중개의 접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했는데 1. 순가 중개계약은 공인중개사법 영상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 순가 중개계약 체계라는 자체가 금지가 될 리는 없고 2번 개업 초기에 개업 공인중개사는 개업 시기나 개업 축하연 등을 통해서 뭐를 할 수도 있다? 리스팅을 할 수 있다. 리스팅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중개의 접수. 그 위에 용어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3번 리스팅의 획득은 중개의 접수는 일반 상품의 구입, 진열과 같은 중개 영업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 바로 리스팅의 획득이다. 4번 중개계약 시 유상임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중개보수 청구권은 인정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죠. 그래서 상법상 상인의 보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잖아. 5번 중개업인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개의 쌍물의 거래에 관한 중개를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의뢰할 수 있다. 아까 오전에 풀어봤던 관점이잖아. 일반 중개계약의 특징이잖아요. 그렇지? 그 1번 틀린 겁니다. 그렇지? 자, 이러면 6회도 다 끝났고 5회로 넘어갑니다. 그렇지? 5회로 넘어갑니다.
오해를 다 하면 좋겠는데 왜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 1번 문제 봅니다. 근데 봐봐요. 현상이 공인중개사법령 3번 공부했고 부동산 거래신고법 2번 공부했고 중개실무를 1번 들고 했는데 3번 받는 부분이니까 뭐다 그래도 기억이 많이 나잖아. 그래서 반복하면 할수록 다 기억이 나요. 그래서 자꾸 익히면 돼. 그래서 1번에 주택임대차 중개에서 개업공인중개사 갑이 누구에게 임차인 을에게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 한도액을 내놨어요. 임차인 을에게 받을 수 있는 보수 한도액을 계산하라 했으니까 곱하기 2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일단 거래 금액을 산출해야 뭐 요율을 곱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래 금액은 임대차 계약이니까 그래서요. 월세 30만에다가 100을 곱하면은 얼마고? 3천입니까? 3천 더하기 3천 하면 6천이죠? 5천만 원을 넘어섰으니까 6천만 원이 거래 가액이 되는 겁니다. 그 6천만 원에 대한 요율은 얼마라요? 0.4%잖아? 그러면 4, 6, 24니까 24만 원이죠? 근데 한도액이 30만 원이니까 30만 원 초과되지 않았죠? 그러면 일방인 임차인 을에게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최고 한도액은 얼마? 24만 원. 답 4번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봐봐요. 문제를 낼 때 계약 기간 애가 2년 6개월 30개월 적어준 거 있죠? 왜 적어줬다? 왜 적어줬다? 틀리라고. 그러지. 왜냐? 월세가 그 30만 원인데 계약 기간을 30개월로 적어 놓으니까 30만 원 곱하기 30 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그 계약 기간 월수를 곱하는 게 아니고 얼마를 곱하게 돼 있다? 100을 곱하게 돼 있다라는 거잖아. 그렇지. 그다음 2번 문제로 갑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병역계 중개를 의뢰하여 을 소유의 전용면적 70제곱미터 오피스텔을 조정금 2천만 원 월참 25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경우 병이 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 보수의 최고 한도액은 마찬가지 갑으로부터 깼으니까 곱하기 2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알겠어요? 자, 주택입니까? 주택외입니까? 주택외로 체제되는 거죠. 이런 오피스텔을 소위 무슨 오피스텔을 걸노? 주거용 오피스텔이라 그러잖아. 주택외입니다. 알겠어요? 왠데 임대차의 경우에는 최고 요율이 몇 프로다? 0.4지. 0.4잖아. 0.8이 아니잖아. 0.4죠. 임대차의 경우는. 매매 교환의 경우는 뭐 0.5로 돼 있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거래 가액부터 계산을 해봐야 돼. 25만 원 곱하기 100하면 2,500만 원이죠. 2천만 원 더하면 4,500이잖아. 5천만 원 미만이 되니까 25만 원 곱하기 70으로 해야 되죠. 이제는 25만 원 곱하기 70 하면 얼마 나와요? 응? 그렇죠. 그거 같이 왔으니까 주거용 오피스텔 아닙니까? 그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이다, 주택외다? 주택외라요. 알겠습니까?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이다, 주택외다? 주택외라. 알겠어요? 주택외라. 알겠어요? 모든 오피스텔은 주택외라요. 그러면 자, 이걸 또 구분해야 되네. 알겠어요? 그러면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을 거고, 알겠어요? 업무용 오피스텔이 있을 거다. 주택이다, 주택외다? 주택외인데 왜 구별해야 되느냐? 요거는 중개보수의 한도를 따로이 별표 3으로 정해놨다 안 정해놨다? 정해놨습니다. 그게 이제 매매와 교환의 경우에는 0.5%까지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0.4%까지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업무용 오피스텔은 별표 3이 적용되는 거다 안 되는 거다?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업무용 오피스텔도 주택외죠? 얼마까지? 거래 가액의 뭐? 0.9 옳지. 0.9%까지 협의해서 결정하는 거야. 이거는 매매, 교환, 임대차 구분한다는다? 안 하는 거잖아. 그럼 이거 적용하는 거는 토지 매매 거래가 중개 완성됐을 때도 토지 임대차 거래가 중개 완성될 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둘 다 주택 외라도 알겠어요. 주거용 오피스텔만 별도의 기준이 이렇게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럼 주거용 오피스텔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 외의 중개 대상물은 다 뭐? 거래가액의 0.9%까지 협의해서 결정. 요리 된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25만 원 곱하기 뭐다? 70을 하면 얼마 나와요? 계산해 보면. 1750. 그러면 2000을 더하면
3,750이잖아. 3,750에 임대차니까 몇 프로까지? 0.4%까지. 3,750에 0.4% 곱하면 얼마 나와요? 배설이 왜 되지? 3,750 곱하기 0.4면 15만 원 나온다네. 알겠어요? 답 15만 원입니다. 알겠습니까? 아, 맞죠? 그렇지. 자,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포인트가 뭐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이다, 주택이다. 주택 왠데 이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뭐? 요 표가 적용되는 거다. 요 표가. 알겠습니까? 아, 요 표가. 알겠어요? 아, 요 표가. 기본서 핍니다. 알겠어요? 아, 기본서 핍니다. 알겠어요? 아, 기본서 몇 페이지를 피느냐 하면은 167페이지로 갑니다. 167페이지 가면 중간에 방갈로 2번에가 주택 외의 중개 대상으로 대한 중개 보수 돼 있지? 그래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데 2번 국토교통부령 20조 사항을 보면 1 해가 건축법 시행령 돼 있잖아. 거기에 오피스텔을 해가지고 중개 대상으로 각각받되 별표 매서의 요일 범위에서 3의 요일 범위에서 중개 보수를 결정한다. 그래서 별표 3이 밑에 오피스텔 중개 보수 요율에가 표가 나오잖아. 이 표가 나오잖아. 이 표가. 알겠어요? 여기 적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뒷페이지 봐봐. 2번 봐봐. 제 1호 외의 경우 돼 있지? 1호 외의 경우에 여기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1호가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고 업무용 오피스텔은 1호 외의 경우에 들어가잖아. 그럼 계속 읽어봐요. 뭐로 돼 있는 거? 쌍으로 각각받되 거래 금액의 0.9% 이내에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해서 결정한다 돼 있잖아. 매매, 교환, 임대차, 거래, 유행 구분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잖아. 토지도 주택 외잖아? 뭐가 적용돼요? 이게 적용되는 거잖아. 알겠어요? 매매 교환이든 임대차든 간에. 알겠어요? 그 주거용 오피스텔만 그렇게 특이하게 매매 교환 임대차도로 구분해가 0.5, 0.4로 해놓은 거야. 이것 때문에 반값 중개 보수한 말이 나왔다라니까. 이것 때문에. 봐봐요. 0.9의 반틈이 얼마고 이거. 알겠습니까? 맞죠? 맞죠? 원래 이게 없었단 말이야, 법에. 그러면 주거용 오피스텔도 우리가 공부상으로는 오피스텔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적용되는 거잖아. 그 옛날에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이렇게 받았다고. 그런데 여기 딱 신설되면서 이제 반값 중개 보수일이 된 거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아, 됐지? 그 다음 다시 문제로 되돌아옵니다. 3번 문제로 갑니다. 개업공인중개사 갑이 을의 일반 주택을 6천만 원에 매매를 중개한 경우와 갑이 위 주택을 보증금 1,500만 원, 월차임 30만 원, 계약기간 2년으로 임대차를 중개한 경우를 비교했을 때 갑이 을에게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최고 한도액의 차이는 났어요. 중개보수 계산 두 번 해가 빼면 됩니다. 그렇죠? 일단 매매에 따른 중개보수 계산해봐요. 6천만 원이잖아. 6천만 원이면은 0.5%네 30만 원이죠? 30만 원 딱 기억해두고 있고. 그다음 월차임 30에다가 100을 곱하면 3천인데 1,500 더하면 4,500이니까 5천만 원 미만이니까 70을 곱해야 되네. 30만 원 곱하기 70 하면 2,100만 원, 2,100만 원 더하기 1,500만 원 하면 뭐다? 3,600만 원이네. 3,600만 원에 0.5%를 곱하면 얼마예요? 18만 원 아이가? 맞죠? 맞지? 그럼 아까 30만 원에서 18만 원을 빼면 얼마고? 12만 원. 답 3번 이리 되네. 알겠어요. 됐습니까? 이런 게 이제 조금 찝찝한 문제가 돼요. 왜? 문제는 한 문제인데 계산은 몇 번 한다? 2번 한다라는 게야. 알겠습니까? 4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보수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골라라 해놨습니다. 이제 서술형 기억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위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 외의 중개대상으로서 중개보수에 관한 시도 조례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은 조례하고 관계 있나 없나? 없잖아. 오자. 알겠어요. 니은 교환계약의 경우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작은 거 큰 거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하여 중개보수를 산정합니다. 큰 오자.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 외에 별도로 뭐를 받을 수 있다? 부가세를 별도로 받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까지 틀려버렸다. 리얼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 청구권은 중개완성 전에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조건부 채권도 양도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정지조건부 채권이잖아. 중개보수 청구권은. 그래서 정지조건부 채권은 정지조건이 성취되기 전에도 권리는 존재하고 있으니까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압류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뭐 틀린 것을 골라라 한다. 그러면 디귿과 리얼 답 5번.
5번 개업공인중개사의 검증에 해당되지 않는 걸 찾아라라는 거죠. 우리 33조 검증이 7가지를 떠올리면서 이제 이거 들어가야 됩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 이걸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임목이라고 그러잖아. 임목은 중개대상물이죠. 임목의 매매를 의불한 행위는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의불한 행위니까 1년짜리 검증이. 2번 어른이 부동산을 단기 전매하여 세금을 포탈하는 것을 알고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에 동조하여 그 전매를 중개한 행위. 알겠어요? 그래서 미등기 전매를 중개한 행위는 3년짜리 검증이잖아. 3번 공인중개사가 매도인과 서로 짜고 매도의 가격을 숨긴 채 이에 비하여 무척 높은 가격으로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차익을 취득한 행위는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대하여 거짓되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로서 1년짜리 검증이. 4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유자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과 직접 거래한 행위였습니다. 그 대리인도 중개의뢰인의 범위에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간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3년짜리 검증이다. 5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자가 거주할 주택을 누구의 중개로 임차했다?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임차를 했으니까 의뢰인과 직접 거래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어요? 답이 5번. 6번 개업공인중개사의 검증에 해당되는 것은 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상가 분양 대행과 관련하여 법령상의 중개보수 한도액을 초과하여 검언을 받는 행위 나왔습니다. 상가 분양 대행 업무는 중개 업무가 아니니까 중개보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사안이다, 아니다? 아니다. 따라서 검증이가 성립되지 않는다. 2번 일방의 중개 대리하여 타인에게 중개대상물을 임대하는 행위는 일방 대리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검증이가 아니다. 3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매도 중개를 받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부동산을 매수한 행위는 의뢰인과 직접 거래로 볼 수 없다. 4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으로부터 매도를 받은 주택을 직접 누구 명의로? 개업공인중개사 자기의 명의로 매수한 행위, 의뢰인과 직접 거래로서 3년짜리 검증이다. 5번 배우자 소유의 건물 매매를 중개한 행위. 알겠어요? 매매를 중개를 했을 뿐이지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사실이 있다, 없다? 없다. 알겠어요? 적법한 행위다. 7번 검증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있는데 검증이 문제는 꼭 판례가 끼어들어옵니다. 1.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은 경우 처벌한다 합니까? 안 한다 합니까? 처벌 한다고 공부했죠? 그럼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니까 틀려버렸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이 문장은 그냥 처벌 대상이 되나 안 되나 이런 식으로 물었는데 이렇게 물어봐야 될까요? 법률의 착오에 해당된다, 되지 않는다? 된다, 되지 않는다? 되지 않는다 해야 오가 됩니다. 그러면 되지 않는다, 해당되지 않는다 하면은 처벌 한다지. 알겠어요? 법률의 착오에 해당된다 해보면 뭐다?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소리예요.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이 지문은 이 용어를 안 썼잖아. 안 썼기 때문에 오히려 판단하기 쉬운 거예요. 이렇게 외워보면 되잖아. 이런 사례는 처벌한다 한다, 안 한다 한다? 처벌한다 하더라 이 말이지. 근데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니까 틀린 거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거든.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판결문에 보면은 처벌한다, 처벌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쓴 게 아니고 법률의 착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판결문의 요지를 보면. 그럼 시험 출제하시는 분이 이 문제 자료처럼 이렇게 뺏겨내면 좋은데 판결문에 요 표현을 써놨으니까 요 표현 보고 뺏기내면 여러분 또 어려워질 수 있는 게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법률의 착오에 해당된다, 해당되지 않는다. 해당되지 않는다 해야 오가 돼요. 그게 판례 입장과 똑같다 이 말이야. 그러면 판례 입장은 해당되지 않으니까 뭐 처벌한다 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 법률의 착오는 요리 돼 있거든. 그래야 법률의 착오를 이해해야 이게 이해되는 거야. 자기 행위가 그렇죠.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오인한 행위는 그렇지.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벌하지 아니한다 해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법률의 착오가 맞으면 벌한다, 벌하지 않는다, 벌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법률의 착오가 맞으면 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법률의 착오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니까 처벌된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법률의 착오가 되려면은 오인한 부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나 개업 공인중개사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보수에 관한 산정 조례를 잘못 해석했다 하는 것은 뭐다? 정당한 이유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2번 법령상 한도를 초과하는 보수를 나 부도 처리되거나 반환한 경우에도 검증이가 성립되는데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검증은 여전히 성립된다라는 거죠. 당좌 수표를 받는 순간 무슨 행위가 성립된다? 검증이가 성립된다. 3번 법령상 상한을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약정은 그 한도를 넘는 범위 내에서 무효다. 일부 무효죠. 강행법규 위반된 약정으로서. 4번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검증을 한 경우에는 상대적 등록 취소해야 합니까?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하고 할 수 있다 하니까 5번 토지와 건물의 인차권 권리금 시설비의 교환계약을 중개하고 포괄적으로 사례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법령상 한도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지급받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포괄적으로 수령한 이 사례금 속에는 중개보수도 들어가 있지만은 중개보수 이외의 명목의 금품도 들어가 있는데 얼마까지가 중개보수에 해당하는지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정 중개보수 한도를 무조건 초과해서 받았다라고 단정지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판례잖아. 알겠습니까? 이 판례를 강의하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돈을 남한테 받을 때는 그 받는 돈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받는다. 흐리멍텅하게 하고 받는다. 받을 때는 흐리멍텅하게 하고 받는다라는 겁니다. 줄 때는 명확하게 하고 준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아하, 무슨 소리인지 알죠? 받을 때는 흐리멍텅하게 받아야 뭐다? 나는 받은 적 없는데 갈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줄 때는 이 돈의 성격이 뭐다 하면서 명확하게 줘야 뭐다? 내가 줬다라는 걸 뭐다? 확실히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8번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검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한데 1.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영위한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해서 중개 의뢰를 반다스는 아니 되고 이거는 1년짜리 검증이 2번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은 본업이고 별도로 문구점의 운영을 업으로 하면 겸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문구점이라는 것은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겸업으로 할 수 있는 거지만은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한다 뭐 한다? 뭐 한다. 그렇지. 그래도 검증이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지. 검증이가 아니다. 자, 여기서 또 이렇게 설명하니까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헷갈려하는 사람이 있다. 자, 봐봐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그렇지. 문구점을 해요. 문구점을 해요. 한다 뭐 한다? 뭐 한다 했잖아. 하면은 뭐다? 무슨 위반이다 요거? 그렇지. 요렇게 돼. 겸업제한 규정 뭐다? 위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검증이가 아니고 검증이 규정 위반이 아니고 무슨 규정 위반? 겸업제한 규정 위반인 거야. 그럼 겸업제한 규정 위반이니까 33조에 검증 위반은 아니니까 형사처벌 받을 거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겸업제한 규정 위반은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일 뿐이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문구점을 한다 만다? 한다라는 거. 왜 한다? 겸업제한 규정 위반이 아니니까. 겸업제한에 관한 규정이 없으니까. 알겠어요? 하면 돼요. 그냥 문구점은. 알겠어요? 따라서 처벌받는 것도 없고. 알겠어요? 자, 그리고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가 여러분 실전에 시험에 들어가서 검증이 하면서 나오잖아. 이 단어만 나오면은 앞에 뭐 몇 조 하는 거 볼 것도 없이 이 단어는 몇 조를 가리키는 거다. 33조에 7가지 있잖아. 그걸 가리키는 용어로 쓴 거다. 이렇게 보고 문제를 풀면 돼요. 근데 개중 이중 등록하는 거 있잖아. 검지 이렇게 공부했잖아. 그럼 이 이중 등록은 여기에 속한다 안 속한다? 안 속한다. 그건 33조에 나오는 7가지가 아니잖아.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풀 때는 이 단어만 나오면 몇 조를 가리키는 거다. 33조 7가지를 가리키는 것을. 그렇게 문제를 읽어주라고.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중 등록은 검증이가 아니다. 이 말은
오가 있을까? 이중등록은 검증이가 아니다 하면 오가 있을까? 오 하면 돼, 여러분들은. 그렇지? 오 하면 돼. 근데 이중등록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해야 돼. 그럼 검증이하고 같은 말 아이가?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이중등록은 몇 조의 위반이 아니다. 33조의 위반이 아니다. 그 말은 검증이 위반이 아니다. 이 소리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항상 우리가 알겠어요. 법을 위반했는 행위를 딱 목격을 하면은, 알겠어요? 목격을 하거나 자기가 법을 위반하잖아? 그러면 제일 정확한 거는 무슨 법, 제 몇 조, 몇 항 위반, 이렇게까지 판단하는 게 제일 정확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슨 법 이름도 잘 모르고, 몇 조, 몇 항은 더더군다나 모르고, 그렇잖아? 그래서 법을 위반했다 하는 말만 할 뿐이지, 무슨 법 위반인지도 잘 구별 못 하는 거예요. 법 공부 안 한 사람들은. 알겠습니까? 근데 법을 정확하게 공부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말할 때는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봤을 때는 무슨 법 제 몇 조 몇 항 위반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어 있는 거다. 알겠습니까? 한 가지만 연습. 상세하게 하지 말고. 토지나 건축물의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래 당사자는 실거래가 신고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토지나 건축물의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래 당사자의 매도인과 매수인은 공동으로 실거래가 신고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안 하면 위반이고 위반이고? 위반이지. 법의 위반이지? 무슨 법 위반이 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야. 몇 조 위반이다 하는 것까지는 뭘 뭐 하더라도. 알겠습니까? 3조 1항 위반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그런 까지 몰라도 무슨 법 위반이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적어도 법 이름을 말은 뭐해도 뭔 법 이름이 있는데 잘 기억 안 난다. 이 정도는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법정에 딱 써보면 알겠어요. 죄를 저질러가 형사재판 법정에 딱 써보면 아주 중요하다 하는 걸 느껴요. 나를 판사님이 A법 위반으로 처벌하느냐 B법 위반으로 처벌하느냐에 따라서 처벌받기는 마찬가지 아이가. 처벌의 내용이 같다 다르다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 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봐봐요. 이 과목 시험 문제. 이 법 위반이냐 타법 위반이냐 장난 많이 친다 안 친다? 친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효과가 달라집니다. 자, 그 다음 됐고, 그래서 8번 문제에 3번 중개어련의 판단을 그르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중개례사항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이라 하면 중개례사항물의 가격 등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고, 그래서 이 중개례사항물의 가격 등에 관한 사항을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로 잘못 설명하게 되면 검증이가 된다라는 소리야. 그 다음 4번에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 5번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금지하는 규정은 단속 규정이라고 본다, 효력 규정이라고 본다. 최근 판례에 따르면 단속 규정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속 규정 위반으로서 처벌의 대상이 될 뿐이지 그 의뢰인과의 직접 거래라는 법률 행위의 효력은 유효하다, 안 유효하다? 유효하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겁니다. 알겠어요? 여기서 정리를 하자면 지금까지 나온 판례에 따르면 이 검증이 규정에는 몇 가지가 적혀져 있는데 7가지가 적혀져 있잖아. 1번부터 7번까지가 있는데 그래서 3번에 보면 법정 중개 보수를 뭐다? 중개 보수를 초과해서 받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그 다음에 6번에 보면은 뭐다?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지 말아라, 쌍방 대리하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잖아. 자, 이것도 검증이 규정, 이것도 검증이 규정인데 요거는 단속 규정이다, 효력 규정이다. 집중을 해요, 집중을. 알겠어요? 둘 다 검증이 규정인데 요거는 단속 규정이다, 효력 규정이다. 자, 법정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해서 중개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다며. 뭐예요? 효력 규정 아이가. 그랬어요. 일부 무효다 하는 거. 그 판례 공부해놔놓고 이게 효력 규정인지 단속 규정인지 모르나. 그랬어요. 그럼 방금 질문은 의뢰인과 직접 거래서는 안 된다 하는 거는 뭐다? 여러분들이 무슨 규정이라고 했노?
단속 규정이라 그랬잖아. 단속 규정이니까 처벌 대상이 될 뿐이지 이 거래행위는 유야다 안 유야다? 유야다. 이거는 효력 규정으로 보고 이거는 뭐고 단속 규정으로 보고 있죠. 같은 금지행위라도. 알겠죠? 그게 두 개의 판례가 나와 있잖아. 나머지 1, 2, 4, 5, 7번에 관해서는 판례가 나온 게 있다 없다? 없으니까 안 낸다 안 낸다? 안 낸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나머지 규정들도 효력 규정이니까 단속 규정이니까 따져볼 필요는 있다 없다? 있는데 뭐 시험 출제를 할 게 없다 이 말이야. 판례가 나온 게 없어서.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9번 문제.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나왔습니다. 기업공인중개사 A는 자기의 친구 B 소유 주택을 매수 의뢰인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였다 나왔습니다. 자기의 친구 B 소유 주택을 매수 의뢰인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였다 나왔어. 지 집을 팔아먹습니까? 친구 집을 팔아먹습니까? 친구 집이잖아. 그럼 의뢰인과 직접 거래다 아니다? 아니다. 니은 개업공인중개사 C는 매도인 D를 대리하여 매수 의뢰인 E와 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해놨는데, 자, 매수 의뢰인 E와 거래계약을 체결하긴 했는데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을 체결했어요. 개업공인중개사 자격으로 체결했어요. 대리인 자격으로 체결했잖아.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대리인으로서 거래를 한 거지. 일방 대리에 불과하잖아. D가 개업공인중개사 F는 중개인 G와 체결한 순가 중개계약의 내용을 준수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지는 않았다 해놨습니다.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금쟁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순가 중개계약 체결하는 것만으로는 금쟁이로 처리할 수 없으니까. 리얼 개업공인중개사 H는 투기 목적으로 전매가 금지된 투기 과열지구 내의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하면은 3년짜리 금쟁이잖아. 관계법령에 의해서 전매된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한 등 투기를 조장한 행위하였으면 안 된다. 미엄 개업공인중개사 I는 미등기 무허가 건축물도 중개대상물이죠.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한 거 아니잖아. 그냥 중개를 했지. 적법한 행위지. 그래서 금쟁이에 해당되는 것은 리얼 하나뿐이네. 알겠어요. 10번 이리 봅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쟁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는데 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건축물의 임대업을 하는 것은 금쟁이는 아니지만 무슨 규정에 위반된다? 겸업제한 규정에 위반된다. 이 논리잖아. 아까 알겠어요. 이 논리 알겠어요. 무슨 얘기죠? 금쟁이는 아니지만은 겸업제한 규정 위반으로 상대적 등록취소 사유가 된다라는 거죠. 2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의 거주를 위해 매도 의뢰인의 주택을 매수하는 행위는 금쟁이에 해당된다, 해당되지 않는다. 자신의 거주를 위해 매도 의뢰인의 주택을 매수하는 행위. 누구의 주택을 매수했어요? 의뢰인의 주택을 매수했잖아. 매수한 사람도 누구? 개업공인중개사 아이가 의뢰인과 직접 거래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참 한번 봐봐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 집이 없어요. 무주택자야. 그런데 영업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매물이 나왔는데 자기가 마음에 드는 집이 나온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자기가 무주택자니까 사고 싶다 안 사고 싶다? 사고 싶다. 자기 이름으로 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사면 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거잖아. 알겠어요? 그럼 우회해야 되노? 사고 싶으면? 우리가 공부한 자료에 따르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해서 매수하면 관계없다라는 거잖아. 그런데 자기가 개업공인중개사인데 명색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해서 매수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도 우습잖아. 알겠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누구 이름으로 사뿐다? 집사람 이름으로 사뿐다라는 거잖아. 알겠어요? 배우자 명의로 매수했으면 매수인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잖아. 자기 집사람이지.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잖아요. 알겠어요? 그럼 금쟁이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집사람 명의로 사버리니까 또 무슨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더라. 조심해야 된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는 이제 안 걸리는데, 알겠어요? 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명의신탁에 또 뭐다? 계약 명의신탁으로 걸릴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맞잖아. 매수자금은 개업공인중개사 남편 돈 아닙니까? 그런데 등기 명의를 누구로 앞으로 했다? 와이프 이름으로 해가 매수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 계약 명의신탁이잖아.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 실명법에는 배우자 명의로 물건 등기하는 경우에는 탈세 등 부정한 목적이 없다면 허용해 준다는다?
해준다. 그런 걸 잘 생각해 가면서 배우자 명의로 매수하면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 됐고, 뭐 3번 정비사업의 사업시행 인가가 고시된 후 철거민 특별공급 입주권의 매매를 중개한 행위는 무슨 행위다? 금지행위다라는 소리입니다. 바로 관계법령에서 양도 알선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된 정서에 속하는 거죠. 이 입주권은. 그 정서의 매매를 중개한 등 뭐다? 정서의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 4번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처가 소유한 부동산의 매매 등 거래계약을 중개하면서 처에 뭐로서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처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개업공인중개사 자신의 명의로 뭐다 계약을 체결한 거 아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의뢰인과 직접 거래라고 볼 수 없다. 5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금지행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금지행위 저지르면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죠. 그래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하면 맞는데 시도지사는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하면 틀려버린 거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그런데 자, 이 지문을 길게 느리겠습니다. 그러면 O가 돼 봅니다. 5번 지문도.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금지행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OX. O가 돼 봅니다. 알겠어요? 금지행위 위반으로 재판을 받아가 징역형을 선고받았구만. 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 선고받은 케이스잖아. 그러면 무슨 사유다? 자격 취소 사유가 되거든.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근데 이 지문 어디에도 알겠어요? 징역형 선고받았다라는 사실이 표시가 안 되니까 그냥 뭐다? 개업공인중개사 신분으로서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했다 하는 건 명확하네? 그러면 상대적 등록 취소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하면 O가 되지만은 이 상태에서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하면 틀려버린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나놓고 알겠어요? 지금 5시 반까지 합니다. 그래서 10분 쉬었다가 다시 반까지 하고 오늘은 마무리를 할게요. 잠시 쉬었다 갑시다.